지구 밖 생명체를 찾는 탐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과학은 초기 단계에서 고무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하계에는 수많은 행성이 있으며 그중 다수는 지구와 유사합니다. 지상과 우주에서의 관측을 통해 우리 태양계 너머에 수천 개의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의 은하계에는 수조 개의 행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 지구 밖 생명체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주에서 생명은 쉽게 시작되고 흔한 것일까요? 아니면 극히 드문 것일까요? 여기 몇 가지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 존재. 이 이론은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어쩌면 우리 태양계 내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성이나 목성과 토성의 일부 이성에서 미생물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복잡한 생명체, 예를 들면 지적 문명도 다른 별을 도는 행성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페르미 역설은 우주에 지적 생명체가 흔하다면 왜 우리는 그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는가를 묻습니다. 몇 가지 이론에서는 지적 문명들이 스스로 파괴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며 또 다른 이론에서는 그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우리와 소통할 의도가 없다고 제안합니다. 고대 외계인. 이 이론은 외계인들이 과거에 지구를 방문했으며 인간의 역사와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고대 예술품과 문서들을 외계인 방문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UFO 목격 미확인 비행 물체는 외계인의 방문을 증명하는 것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많은 목격 사례는 자연현상이나 인간이 만든 물체로 설명될 수 있지만 일부는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며 이는 외계 생명체 방문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이론. 이 이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만든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이론은 외계인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은 아니지만 시뮬레이션을 만든 이들이 외계 문명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외계인은 존재할까요? 1961년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가 개발한 드레이크 방정식에 따르면 우주 어딘가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방정식은 은하 내 별의 수,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는 행성의 수, 그 행성에서 생명체가 발생할 가능성 등의 요소를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드레이크 방정식은 우리 은하 내에 수백만 개의 지적 문명이 존재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이 문명들과 접촉한 적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접촉했다고 믿고 있으며 외계인 목격, 납치, 그리고 접촉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계인들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이론들을 탐구해 봅시다. 외계인을 작은 녹색 몸에 큰 눈을 가진 존재로 묘사하는 전통적인 이미지는 대중문화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외계인들이 이런 모습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실 외계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위험은 그들이 진화한 행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외계 종이 중력이 높은 행성에서 진화했다면 그들의 몸은 더 짧고 단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방사선이 가득한 혹북한 환경에서 진화했다면 그들은 방사선에 더 강한 내성을 갖도록 진화했을 것입니다. 또한 일부 외계 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의 몸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거나 집단 지성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계인들이 왜 지구를 방문할까요? 몇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외계인들이 우주에서 지구의 독특한 위치 때문에 이 행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지구는 골디락스 존의 위치에 있어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으며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계인들은 이 조건에서 생명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 지구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외계인들이 지구와 접촉하기 위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은하계에 수백만 개의 지적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중 일부는 우리와 소통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사용하는 소통 방식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소통 방식은 우리의 것과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외계인과 조우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이러한 조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공격적인 행동은 외계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대신 평화롭고 비위협적인 방식으로 소통을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외계인과 접촉하게 된다면 이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도전하게 만들 수 있으며 생명,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큰 질문들을 직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이론과 가능성들을 탐구해 보았으니 페르미 역설에 대한 생각을 고려해 봅시다. 이 역설은 우주에 수많은 지적 문명이 있다면 왜 우리는 그들에 대한 증거를 본 적이 없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그 어떤 신호도 탐지하지 못했고 다른 세계에서 온 우주선도 관찰하지 못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고도로 발전된 문명들이 자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환경적 피해, 전쟁 또는 다른 재앙을 통해 파괴의 잠재력을 가져옵니다. 많은 지적 문명들이 자신을 유지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여 궁극적으로 멸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지적 문명들이 우리와 접촉할 의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구나 다른 종과 소통하는 것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우리의 신호를 탐지할 수 없고 우리가 그들의 신호를 탐지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원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페르미 역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많은 추측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태양계 내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해 봅시다. 지적 생명체에 대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미생물이 다른 행성이나 위성에서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유망한 징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의 화성 탐사선은 행성 표면에서 메탄을 탐지했으며 이는 미생물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목성과 토성의 몇몇 위성에서 지하 바다의 증거를 발견했으며 이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태양계 내에서 미생물 생명체의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는 엄청난 발견이 될 것이며 우주에서 생명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적 생명체를 발견했을 때 잠재적인 영향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외계 문명과 접촉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 사회와 우주에 대한 이해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는 우리의 기존 신념과 세계관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 종교적 및 철학적 신념, 그리고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해를 재평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적 생명체와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책임에 대해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잠재적 영향은 우리의 기술과 과학적 진보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 발전된 문명과 접촉하게 된다면 그들의 기술과 지식으로부터 배워 우리의 진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외계인이 우리에게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계인이 우리에게 위험할지 여부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적 외계 생명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추측은 순전히 가설에 불과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외계인이 기술적으로 우리보다 우월하다면 우리를 정복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우주를 여행할 만큼 발전한 문명은 우주에 대한 더 정교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더 평화롭고 협력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또한
외계인이 우리에게 무관심할 가능성도 있으며 단순히 멀리서 우리를 관찰하며 우리와 상호작용할 의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계 생명체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추측하는 것은 흥미로울 수 있지만 진실은 우리가 그들의 의도나 행동에 대해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계 생명체에 대한 탐색은 두려움이나 편집증보다는 열린 마음과 건강한 호기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잠재적 영향과 상관없이 지적 생명체를 찾는 작업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다른 문명의 신호와 증거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의 기법을 다듬고 있습니다. 비록 지적 생명체를 찾을 가능성은 희박할지 모르지만 지식과 발견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금섬은 지구와 크기가 거의 동일하여 태양계에서 우리와 가장 비슷한 이웃 중 하나입니다. 금성의 평균 반지름은 약 3,760마일로 지구 크기의 약 95%에 해당합니다. 금성의 질량은 지구의 약 81.5%에 달합니다. 이러한 질량과 크기의 유사성 때문에 금섬은 지구와 유사한 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약 5.24g 큐빅센티미터로 추정됩니다. 이는 금성 역시 지구와 비슷한 암석철 구성임을 암시합니다. 금성과 지구는 중앙에 철로 이루어진 핵을 두고 암석질 멘틀과 얇은 지각으로 둘러싸인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성의 핵은 지구의 핵만큼 잘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액체일 가능성이 있으며 지구의 핵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철로 된 핵은 약 2000마일 직경으로 추정됩니다. 핵 위에는 금성의 멘틀이 있으며 주산염 암석으로 구성되어 행성 중심으로부터 약 1550마일까지 확장됩니다. 그 위에는 두께가 약 6에서 12마일로 추정되는 얇은 지각이 덮여 있습니다. 금성의 회전은 태양계 행성들 중 독특한 특성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행성들이 태양을 공전하는 방향과 동일하게 자전하는 반면 금섬은 반대 방향으로 자전합니다. 이 현상은 아직 과학자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과거의 천체와의 거대한 충돌로 인해 금성의 회전 역학이 변화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섬은 매우 느리게 자전하며 항성일은 243지구일이 걸립니다. 이는 태양계의 모든 행성 중 가장 느린 자전입니다. 이 느린 자전은 금성이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하지 못하는 데 기여합니다. 금성의 또 다른 자전 특징은 역행회전과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궤도 때문에 태양일이 항성일보다 짧다는 점입니다. 금성의 태양일은 약 116.75 지구일입니다. 금성의 1년은 약 225지구일로 이는 항성일보다 짧습니다. 이는 금성이 하루가 1년보다 긴 몇 안 되는 행성 중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금성의 표면 중력은 지구 표면 중력의 약 90%입니다. 따라서 만약 금성에 설 수 있다면 지구보다 약간 가벼움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극한의 대기압과 온도로 인해 보호 장비 없이는 인간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금성의 표면은 지질학적으로 젊은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충돌구가 있는 것을 통해 표면의 나이가 약 3억에서 6억 년 사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학자들은 금성이 내부의 열로 인해 주기적으로 표면이 새로이 덮이는 전지구적 재표면화 과정을 겪는다고 믿습니다. 금성 표면에는 수천 개의 화산이 있으며 그 크기는 직경이 1마일 미만인 것부터 150마일이 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금섬은 태양계의 어떤 다른 행성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화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화산들이 여전히 활동 중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부 화산은 수백만 년 내에 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섬은 이러한 지질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구와 같은 판구조 활동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금성에도 지구의 판구조가 활발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산맥과 열곡이 존재하지만 지구에서 보이는 것처럼 큰 판구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금성의 느린 자전으로 인해 코리올리 휴가가 제한되어 대규모 판구조 활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는 가장 독특하고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입니다.
대기의 주성분은 이산화탄소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질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산화황, 수증기, 일산화탄소, 아르곤, 헬륨과 같은 다른 기체도 소량 존재합니다. 이 조섬은 질소산소로 이루어진 지구의 대기와는 매우 다르며 금성의 공기는 인간과 대부분의 알려진 생명체에게 유독합니다. 금성의 대기는 여러 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표면에서 약 40마일까지 이어지는 대륙권, 대륙월의 꼭대기에서 약 56마일 높이까지 이어지는 성층권, 그리고 행성 표면에서 125마일 높이까지 이어지는 열권입니다. 그 위에는 우주와 맞닿아 있는 외기가 있으며 이는 우주의 빈 공간과 이어지는 과도기적인 영역입니다. 금성 대기의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는 강력한 온실 효과를 일으켜 열을 가두고 태양에 더 가까운 수성보다도 더 뜨거운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으로 만듭니다. 대기 중 온실가스는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다시 우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이로 인해 금성의 표면 온도는 평균 약 467도 섭씨로 납을 녹일 만큼 뜨겁습니다. 두꺼운 대기가 열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때문에 낮과 밤, 적도와 극지방 간의 온도 차이가 거의 없으며 행성 표면 전체에 거의 일정한 고온이 지속됩니다. 금성의 대기압은 엄청나며 지구 해수면의 약 92배에 달합니다. 이는 지구 해안 깊이 약 1km에서 경험하는 압력과 동일합니다. 보호 장비 없이 이런 압력에 노출된 인간은 압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성 대기 중 약 50km 높이에서는 압력과 온도가 지구 표면과 유사한 조건을 보입니다. 금성의 대기는 두꺼운 불투명한 구름으로 항상 덮여 있으며 이 구름은 금성에 도달하는 태양광의 약 75%를 우주로 반사합니다. 이로 인해 금성은 매우 밝고 지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금성 상층 대기의 바람은 시속 최대 450마일에 달하며 이는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러한 바람은 초회전이라는 현상으로 대기가 행성 표면보다 훨씬 빠르게 회전합니다. 하지만 표면 가까이에서는 바람이 훨씬 느리며 시속 몇 마일에 불과합니다. 금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맥스웰 몬테스를 자랑하며 이는 금성의 평균 표면 수준보다 20km 높이 솟아 있습니다. 금성 표면에는 수많은 충돌구, 광대한 용암 흐름, 그리고 멘틀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물질에 의해 형성된 원형 구조인 코로나와 복잡한 균열 패턴을 가진 원형 구조인 아라크노이드와 같은 독특한 표면 구조가 있습니다. 금성의 느린 자전과 밀도가 높은 대기 때문에 지구와 같은 판구조 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금성은 여전히 지질학적으로 활동 중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금성은 우주 탐사 초창기부터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소련의 베네라와 베가 미션, 나사의 파이어니어 금성, 유럽 우주국의 금성 익스프레스는 금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베네라 프로그램은 다른 행성의 대기에 진입한 최초의 인류 제작 장치와 다른 행성에 착륙한 최초의 성공적인 착륙을 포함한 많은 첫 번째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미션들은 금성의 대기와 표면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더 최근에는 나사의 마젤란 궤도선이 두꺼운 구름을 뚫고 금성 표면의 거의 전체를 레이더로 매핑했습니다. 이 임무는 금성 표면의 지형과 지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밝혀냈습니다. 금성의 가혹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행성을 더 탐사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나사에 계획된 VERITAS와 DAVINCI 플러스 임무는 금성의 지질학적 역사와 대기 조건을 연구하여 금성이 한때 액체 상태의 물을 가졌거나 심지어 생명체를 가졌을 가능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한편 유럽 우주국의 앰비전 임무는 금성과 지구가 왜 이렇게 다른 진화 경로를 걸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일본의 아카츠키 미션은 현재 금성의 대기와 기상 패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행성인 금성은 극단적인 세계로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가혹한 환경은 탐사에 큰 도전을 주지만 크기와 구성에서 지구와의 유사성,
그리고 과거에 물이 있었을 가능성과 지제 활동의 흔적은 새로운 금성 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계와 그 안에서의 우리 존재에 대한 이해를 재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금성은 우리 행성의 잠재적인 미래에 대한 반영으로서 과학적 발견을 위한 경고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우주는 항상 인류의 집단적 상상력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우리를 매료시킨 여러 천체 중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생생한 줄무늬와 거대한 대적반 덕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성은 그 크기와 유명한 폭풍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기술과 탐사의 발전으로 우리의 지식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목성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가스 행성입니다. 그 직경은 지구의 약 11배에 이르며 목성 내부에는 지구 13개 이상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성은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짧은 하루를 가지고 있으며 자전 주기는 9.9시간입니다. 목성의 자기장은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하며 이는 빠른 회전과 외핵 내부의 금속성 수소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전류로 인해 만들어집니다. 목성의 유명한 줄무늬는 실제로 고기압대이며 이곳에는 밝은 색의 구름이 존재합니다. 반면 어두운 지역은 저기압대입니다. 우리가 보는 생생한 색상은 다양한 유형의 구름 때문입니다. 암모니아 결정은 흰색띠를 만들며 다른 화합물질들이 붉은색, 갈색, 노란색 색조를 생성합니다. 대적발은 목성 대기의 고기압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폭풍으로 적어도 3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적발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의 가장 상징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 가장 넓은 부분은 지구 직경의 약 1.3배에 이르지만 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합니다. 주목할 점은 최근 몇십 년간 대적발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폭풍은 19세기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관측되었지만 역사적 기록은 그 존재가 적어도 300년 동안 이어져 왔음을 시사합니다. 대적발은 목성 남반구의 서쪽으로 이동하는 제트 기류인 남적도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적발의 붉은색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아직 연구 중입니다. 복잡한 유기분자, 정린 또는 아마도 황성분을 포함한 화합물에서 유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생생한 색을 부여하는 화학 반응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폭풍은 약 6일의 주기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흥미롭게도 대적발의 회전 속도, 크기, 색상은 변할 수 있으며 이는 폭풍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대적발의 잔수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지구에서의 폭풍은 길어야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지속되지만 대적발은 수세기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이 폭풍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목성의 빠른 회전과 고체 표면이 없기 때문인데 이는 폭풍 에너지의 마찰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대적발은 목성이라는 가스 행성의 대기 역학을 이해하는 창이며 이는 우리 행성과는 매우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문학적 폭풍을 이해하는 것은 목성뿐만 아니라 우리 대기를 포함한 더 넓은 대기 원리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목성의 가장 큰 4개의 위성,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는 갈릴레오 위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1610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발견했습니다. 각각의 위성은 그 자체로 독특한 세계입니다. 이오는 태양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활동을 하는 천체로 표면이 황과 이산화황으로 덮여 있어 다채롭고 얼룩덜룩한 모습을 보입니다. 유로파는 얼음으로 덮인 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그 밑에 해안이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 외계 생명체의 잠재적인 서식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니메데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으로 자체적인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위성입니다. 칼리스토는 매우 크레이터가 많은 표면을 특징으로 하며 표면 아래에 해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9월 현재
목섬은 79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후에 더 많은 위성이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성만 고리 시스템을 가진 행성이 아닙니다. 비록 훨씬 희미하고 작지만 목성도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리는 주로 목성의 작은 안쪽 위성들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먼지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성의 고리는 1979년 나사의 보이저 1호 우주선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목성에 대한 연구는 갈릴레오의 첫 관측 이후로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파이어니어 10호와 11호, 보이저 1호와 2호, 갈릴레오, 주노 등 다양한 임무가 목성의 구성, 자기장, 위성 등을 연구하기 위해 목성으로 보내졌습니다. 파이어니어 10호와 11호는 목성에 최초로 근접하여 목성의 방사선대, 자기장 및 일부 위성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보이저 1호와 2호는 목성의 고리를 감지하고 이후의 화산 활동을 확인하는 등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은 8년 동안 목성과 그 위성을 연구했으며 부착된 탐사선은 목성의 대기로 직접 돌입하여 그 구성에 대한 최초의 직접 측정을 제공했습니다. 2021년 현재 진행 중인 주노 임무는 목성의 내부 구조, 대기, 자기권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가스 행성인 목성은 천문학자들과 우주 애호가들의 호기심의 중심에 남아 있습니다. 그 크기, 복잡한 대기 역학, 수많은 위성, 그리고 희미한 고리 시스템은 목성을 연구하기에 매력적인 대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망원경 관측과 우주 임무를 통해 목성을 계속 탐사하면서 그 안에 담긴 비밀을 풀어가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현재로서는 목성이 연주하는 천체의 교향곡을 경이롭게 바라보며 그 존재가 태양계의 복잡하고 다양한 본성을 보여주는 증거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하수라 불리는 은하에 살고 있으며 이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지점에 도달했으며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모든 면에서 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알려진 우주는 2천억 개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은하는 독특하고 거대하며 역동적입니다. 은하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들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그들의 미래는 어떠하며 어떻게 죽을까요? 이곳은 우리 은하, 약 120억 년 된 은하입니다. 은하는 거대한 나선 팔과 중심핵을 가진 거대한 원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우주에 무수히 많은 은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은하는 무엇보다도 별들의 거대한 집합체입니다. 일반적인 은하는 1천억 개의 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은하는 별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장소인 별들의 유람입니다. 은하의 별들은 먼지와 가스가 집중된 서문에서 형성됩니다. 우리 은하에는 수십억 개의 별들이 있으며 그중 많은 별들이 행성과 위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는 은하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은하수가 우주에서 유일한 은하라고 믿었습니다. 1924년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상황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허블은 당시 가장 정교한 망원경인 로스앤젤레스 근처 윌슨 산의 100인치 후커 망원경을 사용해 우주를 관찰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어둠 속에서 허블은 밤하늘의 희미한 빛 덩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별이 아니라 은하수 너머에 있는 별들로 가득 찬 거대한 성단들, 즉 은하계임을 깨달았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존재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하수가 우주의 유일한 은하라는 믿음에서 단 1년 만에 수십억 개의 은하가 있다는 사실로 전환되었습니다. 허블은 우주에 하나의 은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은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천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은 소용돌이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1억 6천만 개 이상의 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2개의 거대한 나선팔이 특징입니다. 또한 거대한 타원 은하인 M87의 별들은 황금빛을 띠고 있는데 이 은하는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은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솜브레로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거대한 밝은 핵을 가지고 있으며 가스와 먼지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모든 은하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상징합니다. 은하들이 우주를 회전할 때 그것들은 거대한 바람개비와 닮아 있습니다. 은하는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거리를 마일로 측정하지만 우주에서는 천문학자들이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나타내는 광년을 사용합니다. 우리 은하의 지름은 10만 광년이 넘으며 우리는 은하 중심에서 약 2만 5천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면 그것도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은하수가 지구에서 보면 거대하게 보이지만 다른 은하들과 비교하면 사실 상당히 작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20만 광년에 달하는 크기로 은하수보다 2배나 큽니다. M87은 우리 우주 근처에서 가장 큰 타원 은하로 안드로메다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나 M87도 이 거대한 은하에 비하면 작습니다. 바로 IC1101,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은하는 600만 광년에 달하는 크기로 우리 은하의 60배나 됩니다. 은하들이 거대하고 어디에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은하의 기원은 천체물리학의 중요한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약 137억 년 전, 우주는 우리가 대폭발이라고 부르는 극도의 열과 밀도의 시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은하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없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들은 그 초기 우주에서부터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별이 형성되고 그 별들로부터 은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중력이 필수적입니다. 대폭발 후 약 2억 년 만에 첫 번째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력에 의해 질량이 뭉치면서 가장 초기의 은하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 덕분에 우리는 이제 은하들이 막 형성되기 시작한 초기 우주를 볼 수 있습니다. 허블로는 수많은 은하들이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먼 은하들의 빛은 사실 수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 전에 그곳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그 은하들의 과거 모습입니다. 그들의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허블 딥필드는 희미한 점들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현재 보는 은하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이 작은 빛의 얼룩을 거의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 희미한 빛 얼룩들은 실제로 수백만 혹은 수십억 개의 별들이 결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희미하게 보이는 얼룩들이 가장 오래된 은하들을 나타냅니다. 그것들은 대폭발 후 약 10억 년 후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허블의 가시 범위는 여기서 끝납니다. 우리가 시간을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려면 너무 커서 우주로 보낼 수 없는 두 번째 종류의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이 망원경은 원시 은하를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은하와 은하달의 형성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몇십만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부터 형성된 모든 은하들은 우리에게 관찰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침내 과학자들은 젊은 은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하는 별의 집합체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복잡한 시스템의 망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이 과정은 천문학자들이 가능한 한 멀리에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주의 가장 큰 구조물들은 별들의 집합체로 시작하여 은하가 되었고, 은하들이 뭉쳐 은하단이 형성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초은하단으로 합쳐졌습니다. 초기 은하들에는 많은 별먼지, 가스, 울퉁불퉁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은하들은 정리되고 체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 엉킨 은하단들이 정리된 나선형과 바람개비 같은 모양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중력이 그 답입니다. 은하들은 중력에 의해 형성되며 그 영향이 그들의 옥령을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은하 중심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파괴적인 중력원이 있으며 우리 은하수의 중심에도 그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은하가 처음 등장한 지 120억 년이 넘었습니다. 이 별들의 집합체는 나선형부터 거대한 별들의 구체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하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은하는 어떻게 현재의 형태로 진화했을까요? 나선 은하는 항상 나선형이어야 했을까요? 답은 거의 확실히 아니오입니다. 젊은 은하는 별, 가스, 먼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우며 소용돌이 은하와 같은 혼란스러운 형태로 시작한 후 수십억 년에 걸쳐 더 질서 있는 형태로 발전합니다. 우리 은하수는 단일 은하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은하에서 형성된 집합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은하수는 크기와 모양이 다른 여러 형성체들이 서서히 합쳐져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은하가 되었습니다. 중력이 이 다양한 구성 요소를 묶는 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력은 점차 별들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그들은 속도를 높이며 원반 모양으로 평평해집니다. 거대한 나선팔이 별먼지와 가스를 모읍니다. 이 과정은 우주의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이 은하들은 모두 동일한 중심 물체 주위를 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구자들은 은하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블랙홀이 아니라 초대질량 블랙홀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은하의 중심에서 나오는 극도의 방사선 양이 초대질량 블랙홀의 첫 번째 징후였습니다. 이 은하들의 블랙홀은 주변을 먹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추수감사절 만찬을 즐기는 것처럼 말이죠. 가스와 별들이 초대질량 블랙홀의 식사입니다. 때로는 블랙홀이 너무 빠르게 음식을 소비해서 순수한 에너지 빈 형태로 우주에 내뿜는데 이것을 크이사라고 부릅니다. 크이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은하 중심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수는 어떨까요? 여기에는 크이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초대질량 블랙홀이 없다는 뜻일까요? 은하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을 찾기 위해서는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별들도 중력에 의해 움직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기이하고 폭력적인 환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극단적이고 별들이 서로 빠른 속도로 지나칩니다. 우주 어느 곳과도 다른 장소입니다. 궤도를 도는 별들의 사진은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시속 100만 마일 이상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큰 별들을 그렇게 빠르게 던질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것은 거대한 블랙홀뿐입니다. 이 휘어짐은 은하 중심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블랙홀의 중력이 이 별들의 궤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수의 중심에는 폭이 1500만 마일에 달하는 거대한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위험이 있을까요? 우리는 초대질량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블랙홀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구와 은하 중심의 초대질량 블랙홀 사이의 거리는 25,000 광년으로 수조 마일에 달합니다. 현재로서는 지구는 안전합니다. 비록 초대질량 블랙홀이 엄청난 중력의 원천이지만 그것들은 은하들을 묶어 둘 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물리 법칙에 따르면 은하들은 서로 멀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것을 막고 있을까요? 거대한 블랙홀보다 더 강력한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매우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다크매터라고 불리며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초대질량 블랙홀은 은하 중심에서 발견되며 그 주변의 별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원인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거대한 은하의 모든 별들을 결합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묶어두는 걸까요? 이는 한 북창적인 과학자가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다고 제안하기 전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스위스 천문학자 프리츠 치비키는 1930년대의 은하들이 왜 함께 모여 있는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충분한 중력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서로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고 심지어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추론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암흑물질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리츠 치비키는 자신의 시대를 훨씬 앞서 있었고 그래서 천문학계에서 천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개별 은하들도 치비키가 암흑물질이라고 부른 신비한 물질에 의해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하들은 붕괴를 막고 그 구조를 유지하는 보호 틀로 암흑물질에 의존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이 단지 은하를 묶는 것뿐만 아니라 은하 형성의 촉매 역할도 했을 수 있다고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빅뱅 이후 암흑물질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 암흑물질 덩어리들이 은하의 핵으로 발전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암흑물질의 본질은 여전히 물리학자들에게 미스터리입니다. 암흑물질과 관련된 기이한 일들이 발생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암흑물질이 인간이 만들어진 물질과 같은 물질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암흑물질을 미거나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어디에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유령 같은 물질로 당신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풍부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암흑물질에 대해 아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그것이 우주 전역에 풍부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는 적어도 일반 물질, 즉 인간이 구성된 물질보다 암흑물질이 6배는 많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암흑물질에 달려 있습니다. 빛에 미치는 암흑물질의 영향을 관찰하면서 최근 깊은 우주에서 간접적으로 암흑물질이 감지되었습니다. 중력렌즈 현상으로 알려진 과정을 통해 암흑물질은 빛을 왜곡시킵니다. 중력렌즈를 사용하여 암흑물질의 존재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먼 은하에서 온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동안 그 경로는 암흑물질 덩어리 주변에서 그들의 중력적 끌림으로 인해 휘어집니다. 허블 망원경을 통해 보면 실제로 몇몇 먼 은하들이 늘어나거나 왜곡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사진 왜곡은 암흑물질의 존재로 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하들의 형태와 왜곡 정도를 신중히 분석함으로써 암흑물질의 밀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암흑물질이 우주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탐지할 수 없지만 그것이 은하를 형성하게 하고 붕괴하지 않도록 막습니다. 암흑물질은 우주를 지배합니다. 이 은하들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수조마일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은하단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으며 이 은하단들은 수만 개의 은하를 포함하는 초은하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우리 은하는 약 30개의 은하로 이루어진 소규모 그룹에 속해 있으며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는 이 그룹에서 가장 큰 두 멤버입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관측을 통해 우리는 우리 은하가 천여 자리 초은하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제 은하단과 초은하단의 지도를 만들고 우주를 더 잘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하는 거대한 별 제국으로 거대한 구체에서 복잡한 나선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하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우리 은하가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았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은하는 역동적인 은하이며 우주의 오랜 시간 동안 그 본질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은하는 단지 진화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동하고 때때로 서로 충돌합니다.
두 은하가 충돌하면 수백만 년에 걸쳐 합쳐지게 됩니다. 이런 충돌은 우주에서 항상 일어나며 우리 은하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우리 은하에 있어 매우 불길한 소식입니다. 약 시속 25만 마일의 속도로 우리 은하는 약 50억에서 60억 년 안에 안드로메다와 충돌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은하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우주를 내다본다면 안드로메다 은하가 엄청난 속도로 우리를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은하가 상호작용함에 따라 그들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서로 가까워질 것입니다. 두 은하 간의 죽음의 춤이 시작될 것입니다. 은하가 충돌할 때 그들은 가스와 먼지, 구름을 사방으로 방출합니다. 은하들이 충돌하면 그들의 결합된 중력이 별들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것들을 우주로 날려버립니다. 우리 은하의 종말이 다가올 때 그 장면은 장관이 될 것입니다. 두 은하는 궁극적으로 서로를 관통하고 하나의 은하로 합쳐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은하수와 안드로메다는 사라지고 새로운 은하인 밀코메다가 탄생할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은하처럼 보일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피할 수 없으며 질문은 이것이 지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은하수에 팔이 찢겨질 때 우리는 우주로 던져질 수도 있고 새로운 은하의 중심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별들과 행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구의 종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주 곳곳의 은하들은 계속 충돌하겠지만 이러한 은하 식인 시대는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에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더욱 파괴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모든 것을 늘여서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도록 하여 우주를 찢어놓을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암흑 에너지라는 새로운 우주적 힘을 발견했습니다. 암흑 물질과 달리 암흑 에너지는 반대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은하들을 서로 모으기보다는 멀어지게 합니다. 최근 10년간 발견된 암흑 에너지는 우주를 지배하며 훨씬 더 수수께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왜 존재하는지 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제한적입니다. 암흑 에너지는 정말로 기이합니다. 사물들이 저항하고 서로 밀려나는 것처럼 마치 공간 자체에 작은 스프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 미래의 과학자들은 암흑 에너지가 우주에서 암흑 물질을 이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와 함께 은하들은 마침내 서로 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은하들은 결국 암흑 에너지에 의해 사라질 것이며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하여 모든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결국에는 보이지 않게 되고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우주의 나머지 부분은 오늘이나 내일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조만간 수조년 후에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은하들은 공허 속에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발생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현재 우주는 잘 지내고 있으며 은하들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은하가 없다면 저는 여기 없을 것이고 당신도 여기 없을 것이며 어쩌면 생명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생명이 지구에서 진화한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미세한 태양계가 은하의 적절한 지역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심에 더 가까웠다면 우리는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은하 중심에서의 생명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태양계가 은하의 중심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면 방사선이 너무 강해 생명이 어떤 형태로도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쁘며 별들이 많지 않아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은하의 골디락스 존에 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으며
적당히 적절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적합한 조건이 있는 우주적 골디락스 존이 수백만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만약 우리 은하가 생명을 지탱할 수 있다면 다른 은하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주는 매우 넓으며 정말 놀라운 부분은 우리가 여전히 우주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다고 믿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의 일부임을 발견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은하수와 그 너머의 은하들은 신비와 답이 없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년 전 누가 우리가 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을 확인할 수 있다고 예상했겠습니까? 20년 전 누가 천문학계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측했겠습니까? 우리는 우주 역사에서 이 특별한 순간에, 이 특별한 행성에서, 이 특별한 은하의 가장자리에 살고 있으며 질문을 생각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놀라워해야 합니다. 우주 전역에서 은하들은 태어나고 진화하며 충돌하고 죽습니다. 은하수는 지적 생명체를 위한 행운의 집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모든 은하와 얽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운명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별들 주위를 도는 바위로 된 세계와 거대한 가스 구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이 행성들의 초기 역사는 매우 폭력적이었을 것입니다. 행성들은 어디에서나 같은 방식으로 형성됩니다. 그것들은 별이 태어난 후 남겨진 먼지와 잔여물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그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까요? 알고 보니 우주는 은하, 가스, 구름, 별, 행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태양계에는 8개의 세계가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들이 하늘에 있는 방대한 행성 가족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행성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과학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2000억 개의 별을 가진 우리 은하수에는 아마도 수십 개의 행성이 존재할 것입니다. 나사는 2009년에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우주로 발사하여 다른 별 주위를 도는 새로운 행성을 찾는 6년간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400개 이상의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목성보다 5배 더 큰 거대한 가스 구름으로 다른 것들은 지구보다 몇 배 더 큰 대규모 바위 세계입니다. 어떤 행성들은 별에 너무 가까워서 불타고 있는 불규칙한 궤도를 따릅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두 행성은 같지 않으며 각각은 독특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세계의 대부분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대부분의 지식은 태양을 도는 8개의 행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 태양계에 있는 4개의 바위 행성인 수성, 금성, 지구, 화성과 외태양계에 있는 4개의 거대한 가스 행성인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입니다. 이 8개의 세계는 서로 매우 다릅니다. 우리 태양계가 46억 년 전에 태어날 때 이 행성들은 각각의 개성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점화되었을 때 그것은 우주로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을 방출했습니다. 수성과 가까운 바위 행성과 멀리 있는 가스 거인인 모든 8개 행성은 이 우주 잔해의 구름에서 왔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모든 세계는 같은 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같은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형성되었지만 매우 다른 조건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어떤 행성은 태양 가까이에서 뜨거운 곳에서 형성되었고 어떤 행성은 멀리 떨어진 차가운 곳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조건이 매우 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성된 행성들도 달라졌습니다. 태양계의 초기에 실리케이트, 수증기, 수소, 메탄 및 기타 원소가 고르게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먼지 구름의 이 원소들은 케이크의 재료와 같습니다. 재료가 섞이는 방식과 오븐의 온도에 따라 다르게 요리됩니다. 행성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진화했으며 태양과의 근접성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태양 가까이에서는 뜨거운 곳에서 가스가 연소되고 물이 끓어올랐습니다. 고온에서 고체로 남아있는 금속과 암석 같은 재료만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 가까이에는 바위 행성만이 형성되는 이유입니다. 행성이 태양에서 더 멀어질수록 요리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행성이 형성될지는 구름 속의 재료에 달려 있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되는 구름의 유형에 따라 지구와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한 충분한 재료가 없다면 바위 행성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더 많은 가스 거인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바위로 된 행성을 원한다면 금속과 암석으로 가득 찬 구름이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는 열을 낮추는 것입니다. 구름이 식어가면서 고온에서 끓는 점이 높은 일부 재료가 고체로 응축되기 시작하고 이 아주 작은 광물 알갱이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암석과 광물 조각들은 새로운 바위 세계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서로 붙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의 먼지 분자와 또 다른 먼지 분자가 있다면 그것들은 충돌하여 조금 더 큰 먼지 분자를 형성하게 되고 그들은 계속 커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축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입자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들은 암석이 됩니다. 그리고 암석들은 다른 암석과 충돌하여 바위 덩어리를 형성하고 바위 덩어리들은 서로 부딪혀 더 큰 바위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그 물체의 무게가 충분히 커져서 물체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다른 물체와 충돌하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물체를 끌어들입니다. 처음에는 태양계에 젊은 행성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약 100개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소행성대에 가서 소행성 베스타를 살펴보면 행성이 구형으로 자신을 끌어당기기 위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베스타는 지름이 329마일에 불과하여 구가 되기에는 충분히 크지 않습니다. 둥그러지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행성이 약 500마일의 크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 크기에서는 구형으로 압축할 수 있는 충분한 중력을 갖습니다. 그보다 작으면 불규칙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둥근 아기 행성이 어떤 것과 충돌할 때마다 점점 더 뜨거워져 결국에는 녹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력은 무거운 재료와 가벼운 재료를 구분합니다. 가벼운 재료는 위로 떠오르며 껍질 같은 층을 형성하고 무거운 재료인 대부분의 금속은 아래로 떨어져 행성의 중심에 더 밀도가 높은 코어를 형성합니다. 결국 젊은 행성들은 행성처럼 보이기 시작하지만 이제 그들은 폭력과 파괴의 시기를 견뎌야 합니다. 이 혹독한 시기는 어떤 행성이 생존하고 어떤 행성이 멸망할지를 결정짓는 기간입니다. 태양이 형성된 후 우리의 8개 행성 모두 같은 먼지와 가스의 구름에서 유래했지만 그들은 매우 다르게 발전했습니다. 각 새로운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리학과 화학의 규칙을 따랐지만 대부분의 일은 우연의 문제였습니다. 약 45억 년 전 우리 태양은 약 100개의 젊은 행성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충돌하는 행성들로 가득한 파괴의 경주가 되었고 대부분의 행성들은 파괴되었습니다. 이들 행성의 초기 역사는 매우 폭력적이었으며 각 행성이 형성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많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는 동안 일부의 행성소들이 다른 행성소들을 흡수하여 성장했습니다. 결국 행성이 되는 이들 행성소들은 더 작은 행성소들을 흡수하여 더욱 커졌고 많은 우주 잔해가 원시 행성의 표면에 충돌했습니다. 이러한 충돌의 시기가 지나간 후 겨우 4개의 바위 행성만 남았습니다. 그들의 폭력적인 역사로 인해 모두 서로 매우 다릅니다. 화성은 얼어붙은 흙무지이고 지구는 흐르는 액체 물이 있으며
금섬은 화산이 가득하고 수섬은 작고 비어 있으며 거대한 충돌로 인해 매우 뜨겁습니다. 예를 들어 수섬은 매우 얇은 지각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밀도가 높아 과거에는 더 큰 행섬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무언가가 비스듬히 충돌하여 더 가벼운 지각을 떼어내고 밀도가 높은 핵만 남겼습니다. 젊은 지구도 심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구 형성의 끝자락에 다른 무언가가 충돌하여 지구의 멘트를 찢어 놓았고 그 잔해가 지구 주위를 도는 궤도로 나가면서 결국 발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화성 역시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화성의 북반구 지각이 남반구보다 얇습니다. 하나의 이론은 화성의 북반구가 행성 역사 초기 단계에서 충돌을 당해 많은 지각이 날아갔고 그 지각이 다시 남반구에서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돌은 두 가지 주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존한 아기 행성의 수를 줄이고 생존한 행성들에 더 많은 재료를 추가했습니다. 만약 행성이 금속이 풍부한 것과 충돌하면 그 덩어리는 점점 더 핵으로 가라앉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만약 가려운 것 또는 얼음 같은 것과 충돌하면 그 재료는 떠오르며 대신 지각의 일부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태양 가까이에는 거의 형성이 완료된 4개의 바위 행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철로 된 고체 핵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주위에 액체 철의 층이 있고 그 위에 용융된 암석의 껍질이 있으며 표면에는 지각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바위 행성들은 같은 기본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크기와 웅념은 매우 달랐습니다. 우주가 비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태양에 의해 날려진 잔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양은 그 표면 위로 거대한 고리 형태로 솟아오르는 강한 자기잔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자기잔이 상호작용할 때 매우 뜨겁고 고도로 전하된 입자의 폭풍을 발생시켜 우주로 발사합니다. 이를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그것을 우주에서 볼 수 있지만 눈을 감을 때만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당신의 머리를 지나가는 에너지가 있는 입자들이 당신의 눈의 액체와 상호작용하여 빛의 선광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몇 분마다 이런 선광을 경험합니다. 태양풍은 만약 우주 비행사들이 많은 양에 노출된다면 그들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아폴로 프로그램 동안 2개의 달 임무 사이에 태양 폭발이 있었으며 그때 우주에 있었다면 우주 비행사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우주에서의 반사선은 중요한 문제지만 지구에서는 태양풍이 큰 위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구의 핵에 의해 생성된 보이지 않는 자기장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장은 운동에 의해 에너지를 자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생성될 수 있습니다. 지구 깊은 내부에서 행성이 회전함에 따라 뜨거운 액체 금속이 고체 핵 주위를 흐르며 극에서 나타나는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이 자기장은 태양풍으로부터 행성의 대기를 보호합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태양풍을 디플렉트하여 대기와 표면의 모든 것을 보호합니다. 때때로 강한 태양 반사선이 자기장을 방해하여 극지방에서 오로라라고 알려진 화려한 빛의 현상을 만듭니다. 이 자기력장이 없다면 지구의 대기와 물은 태양풍에 의해 날려가 버릴 수 있으며 이는 화성과 비슷한 죽은 건조한 행성을 남길 수 있습니다. 화성은 지구와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었지만 오늘날 화성은 차갑고 건조하며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두 행성이 왜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했을까요? 나사는 2004년에 화성에 2대의 탐사 로버인 스피릿과 오퍼튜니티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화성의 표면을 수마일 탐사하며 화성이 얇은 대기를 가진 건조하고 위험한 사막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때 물이 존재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화성은 항상 불모의 장소가 아니었으며 강력한 증거에 따르면 물이 한때 지하에 존재하다가 표면으로 올라와서 증발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흐르는 물에 의해 형성된 물결도 보입니다. 화성에 물이 있었다면 아마도 상당한 대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화성의 초기 역사에서 화성은 화산과 뜨거운 내부를 가졌으며
이는 지구와 유사합니다. 화성은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으므로 뜨거운 철로 된 핵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자기장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질문은 그 자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성은 초기에는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구와 같은 방식으로 생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성이 더 작은 행성이기 때문에 더 빨리 냉각되어 액체핵이 고체화되었습니다. 핵이 얼어버리면 대류가 멈추고 자기장이 사라지며 자기 보호막이 없어진 화성은 태양풍에 의해 대기가 날려가고 물이 증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화성은 차갑고 비어있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바위 행성인 화성, 지구, 금성, 수성은 모두 태양에서 1억 5천만 마일 이내에서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에서 4배 더 멀리 있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행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거대 행성들은 거대하며 가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체 표면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 천문학자들은 먼 태양계에서 400개 이상의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으며 이들 거의 모든 것이 거대하고 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이러한 가스 거대 행성이 4개 있습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늘 각각은 수소, 헬륨 및 메탄으로 가득 찬 두텁고 걸쭉한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외부 행성들은 가스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 행성들은 바위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태양에서 약 5억 마일 떨어진 이곳은 매우 춥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될 때 약간의 먼지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가스와 얼음 알갱이로 얼어있는 물이었습니다. 고체 눈이 형성될 만큼 충분히 추워서 이는 거대 행성의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우리는 얼음 눈송이가 서로부터 이러한 거대한 행성의 핵을 형성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렇게 크게 성장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핵은 지구의 약 10배 크기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핵에서 나오는 강한 중력은 주변의 모든 가스를 끌어당겨 수만 마일에 걸쳐 두텁고 걸쭉한 대기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중력이 클수록 더 커졌습니다. 더 많은 먼지와 잔해가 행성으로 끌려와 그들의 위성이 형성되었습니다. 목성과 토성은 각각 60개 이상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 거대 행성들은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고리입니다. 토성은 아름다운 고리 때문에 두드러지지만 목성, 천왕성, 해왕성도 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매우 희미하고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멀리서 볼 때 가장 눈에 띄며 단일 평면 원반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각각 몇 마일 너비의 수천 개의 작은 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이 비행했을 때 고리 안에서 시속 5만 마일의 속도로 이동하는 수십억 개의 얼음과 암석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입자들은 지속적으로 충돌하며 일부는 작은 위성을 형성하고 다른 일부는 부서지지만 토성의 거대한 중력이 이들이 합쳐지는 것을 방지하여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고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이론은 해섬이 위성과 충돌하여 궤도에서 이탈하고 토성에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토성의 중력이 이 위성을 산산조각 내어 고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스 거대 행성의 진정한 미스터리는 그들 깊은 내부에 있습니다. 구름 아래 수만 마일의 지역으로 이곳은 자연 법칙을 이해하는 데 도전하는 극단적인 지역입니다. 먼 별을 도는 대부분의 새로 발견된 행성들은 거대한 가스 거대 행성이며 이들은 너무 거대하여 목성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가스 거대 행성들이 무엇이 일어나는지 우리 태양계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목성의 두꺼운 대기가 4만 마일 깊이로 뻗어 있으며 고속가스띠가 목성 표면에서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폭풍 아래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모릅니다. 나사는 목성을 조사하기 위해 갈릴레오 우주선을 14년 임무로 보냈습니다. 1995년 12월 7일 갈릴레오는 시속 16만 마일의 속도로 목성의 대기로 프로브를 발사했습니다.
프로브가 두꺼운 대기를 통해 하강할 때 낙하산이 속도를 늦췄습니다. 이 프로브는 구름 속에서 번개를 관측하고 시속 450마일에 달하는 바람을 기록했습니다. 프로브는 파괴되기 전 58분 동안 데이터를 지구로 송신했습니다. 그것은 단단한 것에 충돌하지 않았고 그저 목성의 환경으로 계속 떨어져 압력과 온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프로브는 지구의 23배에 달하는 압력과 300도 이상의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프로브가 124마일만 하강했지만 목성의 내부가 어떤지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성의 어두운 심장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바위 행성과 마찬가지로 가스 거대 행성들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성의 자기장은 지구의 2만 배 강하며 너무 거대하여 토성까지 뻗어 있습니다. 목성의 자기장이 태양풍으로부터 그 대기를 보호한다는 점은 지구와 유사합니다. 과학자들이 목성의 자기장을 연구했을 때 이 자기장이 목성의 위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산 활동이 있는 위성 이오는 목성에서 단 21만 7천 마일 떨어진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매 초마다 이오의 화산은 우주로 1톤의 가스와 먼지를 방출합니다. 목성의 자기장은 이 휴가를 감화하여 강력한 반사선띠를 생성하고 목성 주위의 지역을 매우 활발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라디오 안테나를 목성에 겨누면 행성과 그 자기장이 상호작용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목성과 토성은 태양풍 없이도 오로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자기장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로라는 가스 행성이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가스 거대 행성에서 이러한 자기장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구에서는 자기장이 고체 철 핵 주위에서 회전하는 뜨거운 액체 금속에 의해 생성됩니다. 가스 행성들도 유사한 메커니즘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자기장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뜨거운 철 핵이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정확히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목성에 고체 핵이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액체일 수도 있지만 4만 4천 마일의 거리를 여행할 수 있는 탐사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갈릴레오는 행성의 핵에 도달하기 전에 파괴되었습니다. 중력과 열은 행성의 내부 핵에서 외부 대기까지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행성 형성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물 또한 행성이 진화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행성은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태양계의 한 행성은 대기를 잃고 사막이 되었고 다른 하나는 지옥 같은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지구 또한 변화했으며 물은 그 변화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우주에서 볼 때 지구는 매우 젖어 보이며 종종 푸른 행성이라고 불립니다. 지구 표면의 4분의 3이 바다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질량 중 단 0.6%만이 물입니다. 일부 물은 표면에 있지만 대부분은 광물에 갇혀 있습니다. 지구는 다른 행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조합니다. 내부의 바위 행성들은 태양 근처에서 형성되어 처음에는 건조한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이리 가질 수 있었던 물은 거대한 충돌로 인해 증발했거나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물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현재 우리가 가진 물은 태양에서 충분히 멀어 물을 유지할 수 있었던 소행성과 해성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수백만 개의 이 물이 가득한 소행성과 해성이 내 태양계로 들어왔고 그중 일부는 지구에 충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는 이러한 충돌로부터 물을 축적하여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방대한 양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표면에 물이 없다면 우리가 아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지구에 물이 너무 많았다면 바다는 훨씬 더 깊어지고 에베레스트 산을 포함한 대륙을 덮었을 것입니다. 현재 지구의 물의 양은 호모사피엔스와 같은 기술적 생명의 진화에 적합한 양입니다. 약 40억 년 전 해성과 소행성의 유입이 지구에 적절한 양의 물을 제공하여 우리가 아는 세계를 형성했습니다.
비슷한 과정이 우주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마른 물이 있으며 수소가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자이고 산소도 풍부하기 때문에 H2O는 매우 일반적인 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우주에서 겪고 있는 일입니다. 물은 우주 곳곳에 존재하며 우리는 행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다른 행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400개 이상의 새로운 행성을 확인했지만 그중 어느 것도 지구를 닮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별 주위의 지구와 크기, 질량, 화학 조성이 일치하는 행성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성을 찾는 것은 인류의 놀라운 목표로 남아있으며 우리를 집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를 찾기 위한 신성한 잔과 같은 목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찾을 것입니다. 우리 은하에만 약 2천억 개의 별이 있으며 그중 최대 400억 개는 자신의 행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성 탐사의 황금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외계에서 얼마나 다른 것들이 존재하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리학과 화학의 법칙은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려주며 많은 과학자들은 우리가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즉, 적절한 위치에서 동일한 재료로 형성되고 적절한 양의 물을 가진 행성을 찾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십억 개의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화산이 곳곳에 있는 가혹한 환경입니다.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의 얼음 화산에서부터 목성의 위성 이오의 거대한 용암 평원, 심지어 우리의 지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산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화산은 우리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주며 존재의 창조자이자 파괴자입니다. 오늘날의 우주선과 관측소는 한때 죽은 행성으로 여겨졌던 행성들에서 화산을 발견했습니다. 달보다 작은 물체에서 화산이 발견된 것은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다른 세계에 화산이 있다면 생명도 있을 수 있을까요? 화산은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자연현상 중 하나입니다. 화산은 새로운 땅을 만들고 오래된 땅을 파괴하며 대기를 변화시키는 가스를 방출하고 깊은 바다 속에서 이상한 형태의 새로운 생명을 기릅니다. 화산은 지구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있으며 생명체는 물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화산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만약 다른 행성에서 화산을 발견한다면 생명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탐사는 지구에 가장 가까운 행성인 금성에서 시작됩니다. 금성은 우리 지구와 매우 유사합니다. 금성과 지구는 질량이 유사하고 30억 년 전에는 새로운 땅, 새로운 바다, 생명에 적합한 대기를 가진 매우 유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금성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그 역사가 지구와 극단적으로 다르게 접어지게 되었습니다. 금성은 오래전에 어두운 전환을 겪었고 현재는 지옥 같은 세계가 되었습니다. 금성의 표면은 용광로처럼 온도가 화씨 900도에 달해 일부 금속이 녹을 수 있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금성은 온실 세계로 대기의 높은 농도의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태양열을 담요처럼 가두고 있습니다. 금성의 표면 이미지는 황량하고 극도로 뜨거운 풍경을 드러냅니다. 행성의 표면은 화산 활동에 의해 생성된 두꺼운 CO2 대기에 의해 망가졌습니다. 궤도에 있는 우주선은 초기 단서를 제공했으며 레이더는 금성의 두꺼운 구름을 뚫고 행성 전역의 화산 형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형상은 지구의 방패 화산과 비슷하며 둥글고 평평합니다. 방패 화산은 그 모양에서 이름을 얻으며 수천 년 동안 유맘을 흘립니다. 우리가 구름을 뚫고 레이더를 사용하여 금성의 전체 표면을 지도화할 수 있게 되면서
그 화산 활동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금성의 지형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중 많은 것들이 매우 익숙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하와이의 방패 화산과 유사한 거대한 방패 화산을 관찰했습니다. 금성의 레이더 이미지는 하와이의 방패 화산 이미지와 동일했습니다. 과거의 금성은 화산이 존재하던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금성의 이미지를 보았을 때 분화구가 있는 화산 표면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최소 1000개의 대형 화산이 있으며 수만 개 또는 수십만 개의 더 작은 화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암 평원은 금성의 표면의 4분의 3을 덮고 있으며 고대 재앙의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었지만 대신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금성의 화산에서 수조 톤의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되어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바다가 증발했습니다. 지구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암석과 바다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성에는 물이 없고 온도가 너무 높아 이산화탄소가 광물과 결합할 수조차 없습니다. 화산은 오랜 옛날에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화산은 사실상 지구 전체를 소독했습니다. 금성이 생명을 지탱했었다면 현재 생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행성은 지구입니다. 이는 가스거인 목성의 위성들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한때 얼어붙고 생명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목성의 위성에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차가운 무생물의 세계 위에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화산이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초고온의 지옥으로 변형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와 유사한 행성에서 화산이 존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지만 위성에서 화산이 발견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979년 3월 보이저 1호 우주선이 우리에게 목성의 작은 위성 이후에 대한 첫 번째 근접 사진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얼어붙고 생명이 없는 세계로 믿었던 이후에서 거의 두 번째 위성처럼 보이는 호를 관찰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지 혼란스러웠고 궁금해했습니다. 모두가 이 호가 무생물이고 흥미롭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오 마이 갓, 화산 폭발이야 라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이 화산으로 뒤덮여 있으며 지질학적으로 극도로 활동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속적인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들이 분출하는 것은 대량의 환입니다. 이 환은 극도로 뜨거워지고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 색상이 변합니다. 빨간, 주황, 노란 또는 검정색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후의 표면 이미지는 다양한 종류의 치즈와 올리브가 있는 피자와 유사하게 보이며 작은 검은 점들이 존재합니다. 이오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오는 살아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400개 이상의 활동하는 화산이 있으며 가장 큰 화산인 펠레는 약 400km 우주로 뻗은 거대한 용암 호수에서 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용암 호수의 가장자리에 서서 우주로 쏘아 올려지는 분출물을 관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광경이 될 것입니다. 펠레의 분출은 너무 거대하여 이후의 작은 크기로 인해 용암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대기가 거의 없고 중력이 매우 작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분출은 지구의 화산을 불꽃놀이처럼 보이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위성이 이렇게 화산이 활발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목성입니다. 달이 지구의 바다에서 조수를 일으키는 것처럼 목성은 2호에서 고체 암석의 조수를 일으킵니다. 2호의 궤도는 목성 주위를 원형이 아니라 목성과의 거리에서 변합니다. 목성은 2호의 중력에 힘을 가합니다. 목성의 중력은 2호를 늘리고 압축하여 2호의 2일 궤도에서 지면이 거의 300피트 상승하고 하강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충격은 극도의 열과 막대한 압력을 생성합니다. 지각의 약한 지점 어디에서나 용암이 분출됩니다.
2호의 화산 활동은 지구에서의 화산 활동이 판경계나 약한 지역에 집중되는 것과 달리 행성 규모입니다. 2호는 하나의 거대한 활동적 핫스팟이며 목성의 엄청난 중력으로 인해 태양계에서 가장 화산이 활발한 천체입니다. 2호의 화산 활동은 내부 에너지원이 화산 활동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2호는 극도로 뜨겁고 폭력적인 용암 세계로 그곳에서 어떤 생명체가 살아남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행성과 위성에서 이상한 분출을 발견했지만 지금까지 화산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세계는 지구입니다. 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유로파로 목성의 위성 중 하나로 태양에서 거의 5억 마일 떨어져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유로파는 2000마일 너비의 얼음 구체입니다. 멀리서 보면 표면이 윤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유로파는 2호와 비슷하게 목성의 막대한 중력에 의해 강타당합니다. 표면은 휘어져 능선과 깊은 균열을 형성합니다. 유로파의 근접 이미지를 처음 얻었을 때 그것들은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으며 북극의 얼음 흐름과 유사하게 보였습니다. 실제로 유사했습니다. 유로파의 여러 마일 두께의 얼음 껍질 아래에는 전 세계적으로 액체 바다가 존재합니다. 자기 측정 결과 유로파의 바다는 놀랍게도 60마일 깊이입니다. 목성의 중력 영향은 바위로 든 내부를 가열하여 위의 얼음을 녹입니다. 핵이 조수에 의해 늘어나고 가열되면서 뜨거운 핵과 액체 모래바다 사이에 경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의 수중 분출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유로파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둠, 압박감, 가혹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유로파는 여전히 생명의 유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생명의 증거가 있다면 유로파에서 왜 안 될까요? 에너지원, 화산 활동, 액체 물과 같은 보편적인 용매, 복잡한 탄화수소 화학이 있다면 유로파에서의 생명체는 어려울 수 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극심한 열, 압박감,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도 지구에는 생명이 존재합니다. 유로파의 생명체는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우리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로파의 얼음 아래에 생명이 존재한다면 아마도 수중에 살고 눈이 없을 것입니다. 생물체는 주변을 탐색하기 위해 음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로파의 화산 활동은 새로운 생명의 기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로파가 전형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이 생명체가 있는 행성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유로파가 우주에 있는 수십억 개의 액체 바다가 있는 위성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시야는 극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태양계에만 170개 이상의 위성이 있으며 이를 우주의 광대함으로 곱하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서식지는 잠재적으로 무한합니다. 필요한 것은 액체물과 에너지원뿐이며 이는 화산에 의해 제공될 수 있으며 화산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여기는 목성의 2배 거리인 태양에서 두 번째로 먼 행성인 토성입니다. 토성 또한 화산이 있는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로파와 유사하게 이들 위성은 생명을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성은 60만 마일 너비의 고리 시스템과 62개의 놀라운 위성을 가진 태양계의 독특한 행성 중 하나이며 그 중 하나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셀라두스입니다. 엔셀라두스는 태양계에서 가장 작고 멀리 떨어진 위성 중 하나로 매우 밝고 반사율이 높은 얼음으로 덮인 표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카시니 우주선이 토성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토성 자체에서가 아니라 그 위성 엔셀라두스에서 이루어진 발견이었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은 태양에 의해 역광이 비추어진 대규모 분출이 우주로 폭발하는 것을 감지했으며 이는 화산 활동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카시니의 센서는 엔셀라두스의 남극에 초점을 맞추어 그 표면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분화구를 드러냈습니다. 엔셀라두스의 남극에는 조수 힘으로 인해 엔셀라두스가 토성을 궤도 돌 때 열리고 닫히는 익스트로오더네럴리 라우지 피셔즈가 있습니다.
이러한 균열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있으며 열릴 때는 약 시속 100마일의 속도로 길이에 따라 대규모 균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엄청난 중력 힘이 표면을 열고 수렴하게 만들며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일어납니다. 이는 얼음을 녹이고 표면 아래의 바다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열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엔셀라두스 표면 아래의 물의 조건은 생명에 이상적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적절한 온도에 있습니다. 액체 물은 지구의 바닷물과 유사하며 이 균열에서 분출되는 물의 화학은 소금과 유기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태양계에서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카시니는 또한 엔셀라두스의 얼음 입자에서 복잡한 탄소 분자를 감지했습니다. 액체 물의 존재와 함께 이러한 발견은 이 신비로운 위성 깊숙한 곳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엔셀라두스는 혼자가 아닐 수 있으며 토성의 또 다른 위성인 타이탄 또한 생명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 중 하나이며 두꺼운 대기를 가진 유일한 위성입니다. 이것은 얼음이 바위처럼 단단하고 액체 메탄 호수가 있는 얼어붙은 세계입니다. 그러나 타이탄에서 우리는 화산의 증거와 외계 생명체의 매혹적인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산은 우주에서 가장 파괴적인 힘 중 하나로 이후의 화산 활동과 트리톤의 얼음과 질소 폭발이 그 이입니다. 그러나 타이탄에서는 파괴가 생명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이탄의 직경은 3,000마일로 수은보다 크며 태양계의 모든 위성 중에서 가장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탄은 사이클론, 바람, 비, 심지어 호수와 같은 날씨를 경험하지만 온도가 너무 낮아서 액체 메탄이 물을 대신합니다. 타이탄은 생명의 필수적인 화합물로 가득 차 있어 태양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장소 중 하나입니다. 질소와 유기 분자의 존재 덕분에 타이탄은 지구와 유사한 밀집한 대기를 가진 활발한 세계입니다. 타이탄의 대기 속 메탄은 햇빛과 반응하여 생명의 필수적인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만약 햇빛이 지속적으로 메탄을 유기 화합물로 전환한다면 왜 메탄이 고갈되지 않습니까? 메탄은 대기 중에서 풍부하지만 햇빛에 의해 빠르게 제거되므로 지속적인 메탄 공급원이 있어야 합니다. 카시니는 분화구처럼 보이는 것을 관찰했으며 적외선 카메라는 그 분화구가 다양한 종류의 물질로 둘러싸여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녹색 지역이 화산성일 수 있으며 이는 타이탄의 내부에서 분출된 용암 평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타이탄에서 화산이 방출하는 끓는 액체는 암모니아나 물일 수 있습니다. 타이탄의 화산은 메탄과 에탄을 방출하며 이는 아마도 행성의 매우 밀집한 구름 덮개와 주황색 대기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대기는 아마도 타이탄의 화산에서의 가스 방출로부터 유래했을 것입니다. 타이탄처럼 단단한 구체에서도 화산은 열이 필요합니다. 타이탄에는 내부를 가열하는 방사성 물질과 위성을 영향주는 토성의 거대한 중력이라는 두 가지 열원이 있습니다. 엔셀라두스와 유사하게 이러한 힘들은 얼음을 물로 변환하고 액체 메탄을 가스로 변환하는 데 충분한 열을 생성합니다. 타이탄의 화산이 생명이 생존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에 필요한 화학 반응은 대기, 단단한 표면, 액체 물, 그리고 열을 요구합니다. 타이탄의 화산은 이러한 모든 조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타이탄에 생명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외계적일 것이며 산소 대신 수소를 호흡하고 영하 300도에서 메탄 저수지를 헤엄칠 수 있습니다. 에탄의 바다와 조수 웅덩이, 화산 활동 및 열수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화산열은 타이탄에서 생명을 지원할 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측일 수 있지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징후를 발견하기 위해 그렇게 멀리 여행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화산 활동이 활발한 행성인 화성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화산은 태양계 전역에 존재합니다. 이오, 타이탄,
트리톤과 같은 행성은 복잡하고 변덕스럽고 폭력적입니다. 한때 우리는 지구가 화산과 생명이 모두 존재하는 유일한 행성이라고 믿었지만 이제 우리는 화산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외계 생명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화산은 창조와 파괴의 거대한 힘을 예시합니다. 그들은 함께 존재합니다. 화산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화산소든 생명의 탄생지입니다. 화산은 새로운 풍경을 만들고 복잡한 화학 물질로 대기를 씨 뿌리며 오래된 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합니다. 화산이 생명의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면 다른 행성에서는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그 답은 태양계가 아직 형성되고 있을 때의 고대 시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유사한 행성에서 그것은 화성입니다. 30억 년 전 화산이 활발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인 올림푸스 몬스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로 올라가는 절벽은 6마일 이상 높으며 에베레스트 산은 비교적 작아 보일 것입니다. 올림푸스 몬스는 애리조나 크기만한 면적을 차지하며 분화구는 53마일 너비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구조물은 수백만 년의 세월을 걸쳐 형성됩니다. 이는 지구의 화산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기간입니다. 지구에서 지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독 하스파디 마그마를 표면으로 밀어내어 새로운 화산섬을 만듭니다. 하스파디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면 표면이 움직이고 새로운 섬이 멀어지면서 새로운 화산섬으로 대체됩니다. 화섬은 다릅니다. 지각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 판 구조 활동이 없습니다. 지각은 하나의 큰 단단한 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스팟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더 커지는 화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올림푸스 몬스는 그렇게 거대합니다. 오늘날 올림푸스 몬스는 한때 더 따뜻했던 시대에 얼어붙은 흔적입니다. 그것은 사라진 행성의 고대 화산으로 이제는 화성에 감소된 대기 때문에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그러나 화성의 고대 화산 지형은 언젠가 생명을 지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와이에 있는 화산에서 신비로운 터널인 용암관이 형성된 사례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터널은 용융된 암석이 바다로 흐를 때 생성됩니다. 용암 터널은 기저에 현무암 용암이 흐르는 지하강이 있을 때 형성되며 마그마와 용융된 암석은 섭씨 1100도에 달합니다. 이는 얼음으로 덮인 강을 상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껍질은 단단한 암석이고 강은 아래에서 계속 흐르며 봉골이나 용암 풍로를 만들어냅니다. 최근의 이미지들은 화성의 화산이 용암과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현무암 화산 활동이 있는 어떤 암석 행성도 용암 파이프라인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수백만 년의 비활동 후에 이러한 용암 터널이 붉은 행성에서 생명을 되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방사선은 미래 인류가 화성에서 살려 할 때 직면할 장애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특히 태양 사이클론 동안에 우주에서 들어오는 우주선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화성에 사라진 화산의 터널과 동굴은 언젠가 이상적인 집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공기를 유지하고 거주자를 해로운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죽은 화산은 새로운 빛으로 세상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화산은 파괴와 창조를 모두 가능하게 합니다. 우주는 수많은 경이로움과 비밀로 가득한 광대하고 신비로운 곳입니다. 수많은 우주의 신비 중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심오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우주 자체의 나이입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다양한 도구와 기법을 사용하여 우주를 연구하며 그들의 노력을 통해 우리의 우주적 과거의 신비를 풀어왔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 정도로 추정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우주의 나이를 찾는 것은 20세기 초에 시작되었으며 천문학자들이 처음으로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팽창하는 우주라는 개념은 1927년 벨기에 천문학자 조르주 루메트르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지만
1920년대와 1930년대 미국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의 작업 덕분에 이 아이디어는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허블의 혁신적인 원거리 은하 관측 결과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은하가 더 멀어질수록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관계는 허블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주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팽창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과거에는 더 작았을 것이고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궁금해하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나이를 추정하려는 첫 시도는 별의 진화 모델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별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예측 가능한 변화의 연속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우리 은하에서 별들을 연구함으로써 우주의 나이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추정치는 별의 진화에 대한 이해의 불확실성 때문에 몇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까지 다양했습니다. 1960년대가 되어서야 우주의 나이를 결정하는 보다 정확한 방법이 발견되었습니다. 1964년 천문학자 아르노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은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미세한 배경 복사를 발견했습니다. 이 복사는 우주 배경 복사로 알려져 있으며 빅뱅으로부터 남겨진 복사라고 생각됩니다. 빅뱅은 우주의 탄생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CMB의 발견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불파고가 되었으며 과학자들에게 우주의 나이를 추정하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CMB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초기 우주에 대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추론할 수 있었으며 그 온도와 구성과 같은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우주의 나이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CMB의 측정을 정제하고 초기 우주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며 우주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두 가지 신비로운 물질인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포함한 더 정교한 우주 진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관찰과 모델을 결합하여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추정에 도달했습니다. 이 추정치는 먼 초신성과 우주의 대규모 구조에 대한 관측을 포함한 여러 독립적인 측정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우주론에서 가장 잘 확립된 사실 중 하나이며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그것이 수십억 년에 걸쳐 긴 매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주는 한때 작고 뜨겁고 조밀한 특이점에 불과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날 보는 별과 은하가 중력과 물질과 에너지의 상호작용에 의해 촉발된 수십억 년의 우주적 진화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138억 년이 된 지금 왜 우주는 여전히 가속하는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것일까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본질은 무엇이며 이들은 우주의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최초의 별과 은하는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우주의 초기 순간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들은 우주론자들이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질문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우주의 나이는 우리가 우주 역사에서 니마우코베란 순간에 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주가 여전히 진화하고 변화하고 있으며 별이 여전히 태어나고 은하가 여전히 충돌하고 합쳐지는 시점에서 우주를 연구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진화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의 근본적인 본질과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또한 우주 어딘가에 지능적인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만약 생명이 우주에서 상대적으로 흔한 현상이라면 그리고 다른 행성에서 지능적인 생명체가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오래되고 발전된 문명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주의 나이는 우리가 외계 생명을 찾는 데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에서 생명이 출현하게 된 조건을 연구하고 우리 행성의 다양한 생명 형태를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우주 다른 곳에서 생명이 출현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이론은 우주가 다중우주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제안합니다. 다중우주는 각기 고유한 특성과 역사를 가진 평행 우주에 방대한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우주의 나이는 다중 우주가 존재한다면 서로 다른 역사와 옥념을 가진 많은 우주가 출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의 나이는 우주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상기시켜 줍니다. 빅뱅에서 남겨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부터 밤하늘의 별과 은하의 복잡한 춤까지 우주는 경외감과 겸손함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풍부하고 복잡한 현상의 테피스트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주의 나이는 우주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깊은 의미를 가진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는 우주의 기원과 진화, 매개 생명체의 가능성, 현실의 본질, 그리고 우주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대해 알려줍니다. 우리가 우주의 신비를 계속 풍부하는 한, 우주의 나이는 우주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의 핵심으로 남을 것입니다.